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당이 네 번째 재난지원금을 공식화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선별과 보편 지급을 결합한 새로운 방식입니다. 방역 조치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과 함께 1차 때처럼 전 국민 보편 지급도 하겠다는 건데요. 이낙연 대표는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최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벼랑에 몰린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은 두텁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경기 진작을 위한 전국민 지원은 코로나 추이를 살피며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차 재난지원금으로는 부족하다며 추가 지원 대책을 주문한 지 하루 만에 여당 대표가 호응한 겁니다. 입법을 통한 자영업자 손실 보상에는 시간이 걸리지만 그동안에도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만큼 재난지원금을 우선 추진하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문 대통령도 이틀 연속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포용적 회복의 핵심은 고용위기 극복이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것 또한 놓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이 대표가 선별 지원과 전국민 지급을 함께 고려하겠다고 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며 이제 신속한 실천의 시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혈세로 생색내는 조삼모사 정치라며 4차 재난지원금이 아닌 2차 긴급선거지원금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추진 방침이 공식화된 만큼 이를 위한 추경안을 언제 얼마나 편성할지를 두고 본격적인 협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시기는 3월을 목표로 2년 연속 이른바 벚꽃 추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선별과 보편을 결합하는 만큼 예산 규모는 전보다 클 수밖에 없는데요. MBC 취재 결과 선별과 보편을 1대2 비율로 편성한 최대 30조 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명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대략 25조에서 30조 원 정도의 추경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민 지원금 약 15조 원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약 7조 원에 추가 지원 대상까지 염두에 둔 규모입니다. 지난해 전국민 지원 당시 14.3조 원, 선별 지원을 한 가을에는 7.8조 원의 재원을 동원했던 것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민주당의 계획대로라면 전국민 지급의 경우 지난해처럼 4인 가구 100만 원 수준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맞춤형 지원도 기존 지원 대상이었던 영세 소상공인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 중소기업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신속하게 4차 재난지원금을 통해서라도 그분들에게 대해서 좀 더 두텁하게 지원을 하고 또 빨리 지원하자. 추경 처리는 다음 달 임시국회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민주당 간사 박홍근 의원은 2월 임시국회에서는 추경 논의가 어렵다며 3월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럴 경우 4차 재난지원금은 3월 말에서 4월 사이에 지급될 거라는 관측이 가능합니다. 추경으로 재난지원금 재원은 한 번에 확보하지만 전국민 지원과 선별 지원은 방역 상황에 따라 지급 시기를 판단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재정당국의 재정 건전성 우려를 감안해 당정청 협의 과정에서 추경 규모가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그런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곧바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편과 선별 지원을 동시에 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를 두고 곳간직이라면서 폄하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면서 정치권을 향해 공개적으로 반발했습니다. 이어서 노경진 기자입니다. 홍남기 부총리의 페이스북. 전 국민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적었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국회 연설이 끝나고 4시간 만에 곧바로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겁니다. 혹 추가적 재단 지원금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라는 단서도 달았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한지부터 먼저 따져봐야 한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시기도 문제 삼았습니다. 지금 3차 재난지원금이 한창이고 방역 상황, 경기 동향, 재정 상황도 감안해야 한다. 그러므로 2월은 이루고 필요하면 3월 추경 논의가 가능하다고 적었습니다. 홍 부총리는 또 여당을 겨냥해 작심한 듯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단순히 곳간지기만 한다고 기재부를 폄하하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썼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창고지기는요. 본인이 곳간을 열고 닫을 권한이 없어요. 그건 주인이 하는 겁니다. 지금 말은 수건이라고 그러시는데요. 엄살이고요. 또 진중함과 무게감이 없는 지적, 가벼운 말은 언론 곡필 기사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오늘 한 간담회에 참석한 홍 부총리에게 페이스북 글에 대해 질문했지만 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낙연 대표께서 말씀하시자마자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정부 홍 부총리가 이런 반기를 든 건 처음이 아닙니다. 열흘 전 정세균 총리가 기재부의 나라냐고 질타하자 바로 다음 날 페이스북에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고 맞서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노경진입니다. 여당이 더 쓰자 하면 정부는 재정을 너무 쉽게 본다면서 반대합니다. 그런데 재정정책에 보수적이라는 한국재정학회가 오늘 우리 정부에 재정 여력이 있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국채를 더 발행해도 되니 국민부터 살리자는 겁니다. 남상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가 재정은 GDP 대비 숫자로만 비교되고 끝날 사안이 아니다. 물론 화수분도 아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그러면서 재정 규모, 부채 속도 등 복합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정을 너무 쉽게 본다는 비판도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44.2%, OECD 평균의 절반도 안 됩니다. 홍 부총리 말대로 다른 지표들도 더 따져보면 어떨까요? 실제로 부채 증가 속도는 빠릅니다. 2017년부터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OECD에서 4번째로 빨리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자 비용은 어떨까요?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초저금리가 계속되다 보니 부채는 늘고 있지만 오히려 이자 부담은 줄어든 겁니다. 국가 신용은 어떨까요? 만기 1년 미만의 단기 채무 비중은 7.3%에 불과해 주요국 중 최저 수준입니다. 대부분은 당장 갚지 않아도 되는 돈입니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채는 전체의 14%, 역시 주요국 중 최저 수준입니다. 외환위기가 또 발생할 가능성도 낮다는 뜻입니다. 한국재정학회는 어떤 식으로 따져봐도 재정 여력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국채를 더 발행해도 되니 국민들부터 살리자는 겁니다. 재정 여력이 아직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일단 코로나19로 위한 경제 위기, 이거 위기 극복에 총력을 다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경제와 국민을 일단 살리고 나서 그다음에 재정을 살리는 것이 더 이제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다만 이렇게 국가의 역할이 커진 만큼 중장기적으로는 증세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남상호입니다. 자영업자의 희생을 보상해 주자는 논의가 본격 시작됐지만 정작 그들은 하루하루가 절박합니다. 오늘도 국회 앞으로 몰려나와 당장 버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는데요. 실제로 때를 놓치면 더 큰 비용을 치를 거라는 경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조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달 3천만 원이라는 빚을 내가면서 1년을 버텼습니다. 정부에서 말하는 K방역으로 카페 사장은 1년 만에 빚이 1억 5천만 원이 됐습니다. 이제는 돈을 더 빌릴 수도 없습니다. 신용 등급이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국회 앞에 소상공인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하루라도 빨리 정부가 손실을 보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소급은 안 한다. 법이 통과된 뒤 발생한 손실만 보상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손실 보상하지 않겠다는 것은 지금까지 방역 협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과
전문가들은 방역이라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희생한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보상하는 건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특히 당장 빈곤층으로 떨어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폐업과 해고로 실직자들이 늘어나면 나중에는 국가가 부담해야 할 복지 비용이 훨씬 더 든다는 겁니다. 신속하게 지원을 할수록 비용이 그러니까 결국 절감된다는 것이고 재정의 지원 부분도 그만큼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법 통과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통과되더라도 보상 규모는 매우 불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상의 기준 등 세부적 쟁점들이 많은 데다 재정 건전성 논란에 발목이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선 정부가 대규모 대출이라도 먼저 해주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사태가 끝난 이후에 손실을 정확히 산정을 해서 그중에서 이제 국가가 보상해 줘야 되는 부분은 보상을 해주고 그다음에 또 뭐 장기적인 대출로 돌릴 부분은 돌리고. 지난주 인천시가 1,000억 원을 소상공인들에게 처음으로 무이자 대출을 해줬는데 이틀 만에 바닥났습니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입니다. 살려고 하는 겁니다. 같이 살자고. 더 이상 실업자를 만들지 말고 살자고. MBC 뉴스 조윤정입니다. 네, 서울 남부교도소에서 9명이 확진됐는데 이들이 모두 수용자 전체가 사용하는 식당을 담당했습니다. 동부구치소에 집단 감염을 경험했던 교정당국이 즉각 수용자 전체를 검사하고 분산시켰는데 그 결과는 내일 나온다고 합니다. 현장을 연결합니다. 양수현 기자. 네, 서울 남부교도소입니다. 자, 무더기로 확진자가 발생한 이유가 뭔지 나왔습니까? 네, 이곳 서울 남부교도소의 취사장에서 일하는 수용자 9명이 확진됐다고 조금 전 법무부가 밝혔습니다. 교정당국에 따르면 취사자 수용자 1명에게서 첫 발열 증상이 나타난 건 어제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신속 항원 검사를 실시했더니 양성 판정이 나왔던 건데요. 곧바로 함께 일했던 수용자 35명에 대한 신속 항원 검사가 이어졌고요. 또 이들의 동선 분석 결과 접촉 사실이 확인된 직원과 수용자 등 122명에 대해 어제 저녁 PCR 검사도 이뤄졌습니다. 결국 취사장에서 일하던 수용자 9명이 오늘 오전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들과 접촉한 146명은 격리 조치됐고요. 전수조사가 진행된 남부교도소의 직원 350여 명과 수용자 900여 명 등 1250여 명의 결과는 내일 나올 예정입니다. 전국 교정시설에서 확진자가 나온 건 지난달 27일 김천 소년교도소 이후 닷새 만입니다. 자, 동부구치소처럼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건 아닌지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네, 교정당국은 취사장에서 일하는 수용자들 모두 배식 과정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역수칙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감염이 된 건지 구체적 경로는 역학조사 결과를 일단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현재로선 직원들과 취사장 수용자들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던 지난달 25일 전수조사 이후 이들의 동선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달 동부구치소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이곳 남부교도소로 이송된 42명이 취사장 수용자들과 접촉했는지도 걱정스러운 대목입니다. 교정당국은 추가 확진자 발생에 대비한 독거실 확보 차원에서 이들 동부구치소 수용자 42명을 오늘 영월교도소로 다시 이동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남부교도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새로운 확진자는 사흘 연속 300명대였습니다. 정부는 안정세가 확실하면 설 연휴 전이라도 거리 두기 지침을 완화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내 감염 환자를 전수조사한 결과도 공개했는데 나이가 적을수록 감염률이 확연하게 낮았습니다. 김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 7만 5,084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만 18살 이하 아동 청소년 환자는 모두 6,718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체 환자의 8.9% 수준으로 성인에 비해 뚜렷하게 적었습니다. 특히 10만 명당 발생률로 따지면 초등학교 6학년인 12살 이하 아동의 감염률은 성인을 포함해 계산한 전체 감염률의 절반 아래로 나타났습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코로나19에 잘 감염되지 않고 감염돼도 증상이 없거나 전파력도 낮다는 외국의 조사 결과가 국내 통계로도 확인된 것입니다.
어린이들이 어른보다 기저질환이 적고 자연 면역 체계도 우수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연 면역의 특성상 아이들은 잘 걸리지 않고 걸려도 가볍게 앓거나 이제 후유증 없이 회복이 된다. 다만 12살 이하의 아동인 경우엔 학교에 갔다가 감염되는 경우보다 가족으로부터 전염되는 경우가 더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방역당국이 당부했습니다. 12세 이하는 가족이라든가 가족과 관련된 지인의 접촉으로 인해서 감염되는 비율이 높았지만 13에서 18세의 연령에서는 집단 발생으로 인한 감염의 비율이 높았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36명, 전날보다 31명 늘었지만 사흘 연속 3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 강동구의 한 한방병원에서 20명이 확진되는 등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고 남부 교도소발 감염까지 계속되면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미입니다. 우리도 이달 중순부터 접종을 시작하는 화이자 백신은 한 병으로 5명이 접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수한 주사기를 사용하면 한 명 더 6명까지 접종이 가능합니다. 정부가 이 특별한 주사기를 충분히 확보해서 더 빨리, 더 많이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박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남 공주의 주사기 제조업체. 바쁘게 움직이는 기계들 사이로 주사기들이 쉴 틈 없이 만들어집니다. 이번 달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장에서 사용될 특수주사기, 즉 최소잔량 주사기입니다. 일반 주사기는 투약 후 피스톤과 바늘 사이에 남은 백신 0.07ml를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최소잔량 주사기는 남은 백신이 일반 주사기에 비해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주사기 몸통과 바늘 사이의 공간을 최대한 줄여 버려지는 백신의 양을 그만큼 아끼도록 만든 겁니다. 가장 먼저 접종을 시작할 화이자 백신의 경우 해동과 희석을 마치면 한 병당 2.1ml의 백신이 만들어지는데 일반 주사기를 사용할 경우 5명까지 접종이 가능하지만 특수주사기를 사용하면 버려지는 백신을 줄일 수 있어 6명까지 접종할 수 있습니다. 같은 양의 백신으로 더 많은 국민들께 주사를 할 수 있다는 이런 효과성에 주목을 하였습니다. 먼저 접종을 시작한 미국의 경우 특수주사기가 부족해 접종 과정에서 버려지는 백신이 많았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 제조사 2곳과 7월까지 사용할 특수주사기 4천만 개의 구매 계약을 마쳤습니다. 국내 수요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업체들을 섭외를 하고 파악을 해서 질병청과 정보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화이자와 모더나는 물론 아스트라제네카 등 다른 백신으로까지 특수주사기 사용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자, 우리나라 국방정책의 성과와 방향을 알리는 국방백서입니다. 국방부가 올해 발간한 2020 국방백서에서 일본을 기존의 동반자가 아닌 이웃국가라고 낮춰서 표기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스가 총리가 시정연설에서 한국에 대한 호칭을 격하했었죠. 강제징용 판결 이후 경색된 양국의 신경전이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이남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국방부가 발간한 2020 국방백서입니다. 주변국과의 관계를 서술하는 장에서 올해도 일본을 중국 다음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일본을 협력해 나가야 할 이웃국가로 규정했습니다. 지난 2018 국방백서에서 일본을 동반자라고 부른 표현보다 격화시킨 겁니다. 특히 일본 정치 지도자들이 왜곡된 역사인식으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거나 지난 2018년 구조 활동을 펼치고 있던 우리 함정에 일본 초계기가 위협 비행을 한 사안도 적시했습니다. 일본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은 최근 호칭을 통해 한일 관계의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2020 방위백서에서 한국을 기술하며 폭넓은 협력이란 표현을 삭제했고 스가 총리도 작년엔 한국을 극히 중요한 이웃국가라고 표현했지만 지난달엔 중요한 이웃국가라고만 했습니다. 한국은 極めて重要な隣国です。韓国は重要な隣国です。 강제징용 피해자,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로 불거진 갈등이 반영된 겁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본을 이웃나라로 표현하는 문제에 대해 부처 간 협의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초계기 사건이 계속 좀
한일 이제 군사 부분에서 계속 갈등이 이어지고 있지 않는가. 뭐 지소미아 같은 그런 것도 뭐 크게 주고받을 일도 없을 것 같고 갈등이 봉합되지 않는 상태로 계속 이어져 오다 보니까 국방부가 일본을 대하는 태도를 한 단계 좀 격한 게 아닌가. 북한에 대해선 올해도 적이란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추진을 위한 의지를 밝힌 걸로 풀이되는데 다만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운용하는 미사일 여단을 늘리고 탄도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잠수함을 추가로 만드는 상황에 대해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MBC 뉴스 이남호입니다. 평화의 소녀상을 옹호했던 일본의 지자체장을 퇴출시키겠다며 일본 우익들이 주민들 서명을 받았는데 그중 83%가 가짜로 확인됐죠. MBC 취재팀이 서명부를 직접 봤더니 적어도 수십 명의 서명이 같은 글씨체였습니다. 이를 주도한 일본 우익들, 결국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도쿄에서 고현승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2019년 8월 아이치 트리엔날레에 전시된 평화의 소녀상. 우익들의 폭탄 테러 협박으로 사흘 만에 중단됐고 폐막을 일주일 앞두고 엄중한 경비 속에 겨우 반쪽 전시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유명 성형외과 원장과 방송인 등 낯익은 극우 혐한 인사들이 집결했습니다. 이들은 소녀상 전시로 공금을 낭비했다며 미술전 책임자인 아이치현 지사에 3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지사를 퇴출시키겠다며 주민 소환 서명운동에 나섰습니다. 国にとって恥ずかしい、愛知県民にとって恥ずかしい、そういうようなことをしてくれる知事は支持できない。 우익 정당인 일본 유신회 소속 현 오사카 지사도 동참했습니다. 公金も使って開催したことについて僕は強い違和感を感じて 이들은 두 달여 만에 유권자 43만여 명의 서명을 받았다며 명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자필로 쓴 인적 사항과 서명에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독특한 글씨체의 숫자 5, 동력동, 푸를록 등 한자들의 필체가 누가 봐도 비슷했고 명부엔 있는데 서명한 적 없다는 사람들도 잇따라 나왔습니다. 20年ぐらい前に呼びに行った術だとか結果聞いてもらったら私は書いてないと言ってました。 선관위가 조사에 나선 결과 무려 83%, 36만여 개 서명에서 조작을 확인했습니다. 이 중 동일인이 쓴 서명은 32만 개, 선거인 명부에 없는 사람의 서명은 17만 개로 조사됐습니다. 선관위는 이들을 지방자치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一人の人が10筆同じものを書いてたり違う人の名前を書いてあったりだとか 아이치현 지사도 경악했고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これは民主主義の根幹を揺るがす有識事態だと。日本の民主主義に対する重大な挑戦だと。 서명을 주도한 극우 인사들은 조작 혐의를 부인하며 SNS를 통해 나는 부정을 매우 싫어한다. 기소를 즐겁게 기다리며 법정에서 이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はっきりさせましょうよこれ。誰がこんなね無茶苦茶なことをやったのかと。本当に怒りに震えるいうか。 아이치 트리엔날레에서 소녀상이 전시됐을 당시 일본 정부는 정부 보조금 삭감을 언급하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서명 조작 사건에 대해선 지자체의 일이라 언급을 삼가겠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고현승입니다. 하버드 법대 한 미국인 교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매춘부라고 주장하는 논문을 발표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교수, 일본 전범 기업이 된 돈으로 교수직에 오르고 일본 홍보에 나선 공을 인정받아서 일본 정부로부터 훈장까지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조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버드 법대의 존 마크 램저 교수가 한 학술지에 발표한 태평양 전쟁에서의 성애계약이라는 제목의 논문입니다. 램저 교수는 논문에서 조선인 위안부와 일본인 위안부가 모두 공인된 매춘부이며 강제로 끌려간 성노예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위안부들이 일본 매춘부 모집업자와 스스로 계약했고 전쟁터에서 일하는 만큼 급여도 더 많이 받았다고 했습니다. 내지에서의 매매춘의 실태에 관한 글들 한반도에까지 확산하고 전쟁터까지 확산하는 그런 논리적인 비약을 하고 있어요. 설득력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글이라고 저는 봅니다. 일본 우익 매체인 산케이 신문은 논문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며
위안부 피해자는 성노예란 잘못된 정보가 전 세계에 퍼져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논문과 기사 내용 모두 일본 우익들의 주장 그대로입니다. 알고 보니 논문을 쓴 램지어 교수는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이 낸 기금으로 하버드 대학에 채용된 대표적인 친일 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학교 공식 직함도 아예 미쓰비시 교수입니다. 유소년 시절을 일본에서 보내 일본어와 역사에 능통하고 지난 2018년엔 일본 경제와 사회를 홍보한 공로를 인정받아 일본 정부 훈장인 우길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정작 전공은 일본 회사법으로 위안부 연구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도 산케이 계열의 한 영문 매체에서 위안부 피해 사실이 순수한 소설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미쓰비시 강제동원 노동자에 대해선 전쟁터가 아닌 공장에서 일할 수 있어 운이 좋았다며 지속적으로 일본 우익들의 주장을 전파해왔습니다. 미국 대학에서 이런 영어로 된 논문을 통해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어떤 왜곡이라는 것이 여론전을 형성하기 좋다는 거죠. 굉장히 일본의 어떤 의도가 깔린 그런 하나의 행태로 보여집니다. 친일학자들의 입을 빌려 역사 왜곡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려는 일본 우익들의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MBC 뉴스 조효정입니다. 현직 법관으로는 처음으로 탄핵 심판이 청구될 위기에 놓인 임성근 부장판사. 오늘 임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공식 보고됐습니다. 임 판사는 국회가 법 절차도 지키지 않으면서 일방적인 주장으로 탄핵을 발의했다면서 여당에 날을 세웠습니다. 보도에 김정인 기자입니다. 국회에서 탄핵안을 추진 중인 임성근 부장판사가 어제 저녁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글을 올려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탄핵안을 발의한 의원들의 주장은 저의 1심 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사실에 맞지 않는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임 판사는 특히 국회법에 따른 사실조사가 선행되기를 희망한다며 탄핵 추진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현직 판사가 다른 법관의 판단을 부정하는 무리수라고 지적합니다. 이미 임 판사의 1심 재판부가 재판 개입 등 사실관계를 인정해 위헌적 행위라고 명시했기 때문입니다. 직권남용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했을 뿐이지 그 개입, 지시 혹은 관련된 관여 사실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거든요. 국회법 역시 탄핵 소추 발의 뒤 법사위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은 아닌 겁니다. 더욱이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헌재의 파면 절차가 끝났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에도 법사위에 사실조사는 없었습니다. 당시 헌재도 국회의 의사 절차 자율권은 존중돼야 하고 국회법에 의하더라도 사유조사는 국회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본회의에 공식 보고됐습니다. 2월 1일 이탄희 의원 등 161인으로부터 법관 임성근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탄핵 소추안은 모레 표결될 예정입니다. 발의 인원이 의결 정족수인 151명을 넘긴 만큼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여당의 탄핵 추진에 맞서 어제 김명수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했던 국민의힘은 맞불 대응 성격이 있다는 오해가 있어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며 오늘은 한 발 물러섰습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충청북도의 한 군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을 돕겠다면서 코로나 특별 장학금이라는 걸 지급했습니다. 대학생 한 명당 많게는 250만 원 정도의 꽤 큰 액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학금을 주는지조차 몰라서 받을 조건이 됐는데도 받지 못했다는 국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더구나 군청 공무원들의 자녀들은 장학금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제보는 MBC 정동훈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충북 보은이 고향인 대학생 김모 씨. 외지에서 대학을 다니는 김 씨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탓에 자취방 월세는 물론 생활비까지 직접 아르바이트를 해서 충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알바 자리가 사라지면서 큰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아니면은 그 지역 대학 가서 알바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다 막히고 알바를 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어졌죠. 한푼이 아쉬웠던 김 씨는 지난해 말 보은군청에서 코로나19 특별 장학금을 줬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B학점 이상인 대학생에게는 200만 원, A학점이면 250만 원을 줬다는 겁니다.
김 씨는 2년간 줄곧 4.0 A학점 이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학금이 있는지조차 몰라 애초에 신청을 못했던 겁니다. 솔직히 받으시는 걸 못 받은 거니까 많이 아쉽죠. 보훈군청이 지난해 11월 말 군청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장학생 모집 공고문입니다. 12월 초부터 보름간 신청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공고들에 섞여 잘 눈에 띄지 않습니다. 하물며 상품 이벤트를 해도 팝업 공지를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팝업 공지라거나 군에서 선거철 되면 5만 문자 알림 다 하면서 그런 것도 하지 않았고. 군정 소식지에도 장학금 지급 공고문이 한 번 실렸지만 아는 군민은 드뭅니다. 대축고 소식지는 안 보세요? 네. 배달이 왔다리 갔다리 어떤 때는 배달되고 어떤 때는 안 되고 그리고 늦게 배달되고 막 이런 식으로 되니까 군민의 대학생 자녀들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장학금이었지만 홍보가 부실하다 보니 직업 사실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읍내상가 10여 군데를 들러 물어봤지만 장학금을 받았다는 자영업자는 없었습니다. 아 그거는 안 받았어요. 모르셨어요? 네. 아, 그 있는지도 몰랐어요? 네. 우리도 해당되겠더라고 보니까. 네. 근데 몰라서 뭐 지나갔지만 3일이나 지나서 알았는데 뭐. 보훈군민 10명 중 1명이 가입해 있는 한 온라인 카페에도 분통을 터뜨리는 글이 잇따라 올라와 있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도 많이 힘이 드는 상황에서 내 성적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성적도 좋은데 못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 장학금을 받은 대학생들도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보훈군청 공무원 13명의 자녀 17명이 장학금을 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선발된 전체 장학생은 178명. 이 중 10%가 군청 공무원의 자녀였던 겁니다. 심지어 공무원 4명은 자녀 2명분의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군청 측은 어떤 비리도 없고 절차상의 문제점도 없었다고 강조합니다. 공무원들끼리 나눠 먹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랬으면 뭐하러 밖에 홍보를 하고 뭐 그렇게 했겠어요. 그러나 장학금을 못 받은 군민들은 화가 납니다. 이게 해마다 줬던 돈이면 아니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모르면 모르니까 바보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홍보 자체만이라도 제대로 해서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공정성 있게 갔어야죠. 일부 군민들은 군청 공무원들이 자신이나 지인들만 장학금을 챙기려고 모집 공고를 일부러 대충 한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합니다. 그냥 정보 빠른 군청에서 어쨌든 자기들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으려고 금액 자체도 좀 세게 받으려고 했던 의도가 아니었을까 이런 게 제일 크죠. 100억 원대 장학금을 관리하는 보훈군민장학회의 이사장은 정상혁 현 보훈군수. 정 군수는 불공정 시비가 일고 있는 코로나19 특별 장학금 지급 사업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장학회 운영을 둘러싼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최근 감사원은 보훈군 장학금 운영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정도훈입니다. 술에 취한 입주민이 아파트 경비원들을 폭행했는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가해자를 체포하는 대신 근처 호텔로 데려가서 재운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과연 이 조치가 적절했는지 경찰이 감찰을 벌였는데 2주가 지나서야 부적절했다고 결론 냈습니다. 임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입주민이 경비원 2명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을 휘둘러 코뼈와 갈비뼈를 부러뜨린 사건. 경비원분들 심하게 다치셨던데 미안하신 마음 없으신가요? 그런데 사건 당일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가해자를 체포하기는커녕 인근 호텔로 데려다줬습니다. 귀가를 시키면은 또 소란을 피울 우려가 있잖아요. 인근 숙박업소 아무 데나 가서 그어서 재우는 게 낫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MBC 보도 이후 가해자는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그럼 가해자를 호텔로 데려다준 경찰은 어떻게 됐을까? 경찰은 감찰에 착수한 지 2주가 넘도록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대규모 인사로 인해 결재가 늦어지고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지금 재당청도 다 인사처리잖아요. 법리적인 검토를 또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결재 과정에 해당 경찰관에 대해서는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이라면서도 대기 발령 등의 조치는 없었습니다. 혐의의 상당성이 크고 뭐 중대성이라든지 그런 걸 판단해서 대기 발령을 하죠. 그 정도 사안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된 거죠. 피해 경비원들은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반응입니다. 경찰의 조치가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죠. 뭉개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거. 내부적인 어떤 비리 내지는 어떤 문제점들은 숨기고 언론물이고
MBC 취재가 시작되자 경찰은 오늘에서야 가해자를 호텔에 데려다준 경찰관의 조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해왔습니다. 지휘 감독자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내리고 출동 경찰관 2명에 대해서는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강원도 원주의 재개발 지역에 불이 나면서 필리핀 출신의 다문화 가족 3명이 숨졌습니다. 손주를 돌보기 위해 필리핀에서 온 할머니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도 아침 저녁으로 손주들을 등하교시켰고 매일 복지관을 들러서 도시락을 챙겼다고 합니다. 이웃 주민의 애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찻길 하나 없는 산비탈에 판잣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갈 수 있는 거죠? 예. 윗집과 아랫집이 서로의 반찬 냄새를 맡았을 동네. 지난 주말 새벽 화재로 2집은 함께 무너져 이제는 뼈대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팔을 뻗으면 손이 닿는 이 골목의 시간은 재개발이 시작된 17년 전에 멈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좁은 틈새로 번진 불길에 한 가족의 시간도 멈춰버렸습니다. 새벽 3시 옆집에서 난 불길이 옮겨 붙으면서 필리핀인 73살 할머니와 초등학교 1학년 손녀, 유치원생 손자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애기 엄마는 안에 들어가고 나는 겉에서 애기 받으려고 손을 내미는데 애기 엄마가 엎드렸다 그냥 일어났어요. 보이지 않아서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마지막이에요. 몇 집 남지 않아 황량하기까지 한 동네. 재개발 보상비를 받고도 떠나지 못한 건 코로나의 여파 때문으로 보입니다. 코로나로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엄마는 일을 그만둬야 했고 용접일을 하던 50살 남편은 일감이 끊기자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일하러 나가야 하는 딸을 대신해 70대 노모는 지난해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불편한 다리로 산비탈을 오르내리며 매일 복지관까지 걸어와 도시락을 타간 할머니. 할 줄 아는 유일한 한국어는 감사합니다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계속 도시락을 하루에 한 번씩 받아가셨고 한국어는 거의 못하셨어요. 그냥 간단한 인사 정도, 고맙습니다. 요 정도. 생계가 더욱 어려워졌지만 이들 가족이 지원받은 건 아동수당 1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재개발이나 다 조사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복지상담은 오신 적이 없었고 신고된 것도 없었고 일반인 가구는 저희가 찾아가서 아이를 모두 잃은 부모는 빈소를 차릴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공항에서 6시간 코로나 때문에 자가격리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고 막 울먹이죠. 대성통곡하죠. 다음 달이면 동생과 학교에 다닐 꿈에 부풀었던 9살 누나. 아이가 또 돌봄 선생님한테 자기 동생이 이제 1학년 들어오니까 자기 동생도 돌봄 신청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붕마저 사라진 집 앞엔 주민들이 가져다 놓은 국화꽃 3다발만이 놓였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바로 간다. 인권사회팀 고은상 기자입니다. 골프장을 예약할 때 실명 대신 특이한 가명을 쓰는 회장님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보통 가명도 아니고 박정희, 왕건 같은 최고 권력자의 이름을 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확인해봤더니 주인공은 전국 42만 식당 점주들이 가입하고 있는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식당들은 그 어느 때보다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회장님은 어떻게 골프 산매경에 빠질 수 있었을까요? 지금 바로 가보겠습니다. 경기도 안성의 한 골프장. 쌀쌀한 날씨에도 4명의 남성들이 마지막 퍼팅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만족스러운지 서로 손까지 부딪히고 돈을 정리합니다. 여유롭게 골프채를 정리하는 이 남성. 외식업중앙회와 공제회의 재갈창균 회장입니다. 최근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식당 업주분들 많이 힘드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외식업중앙회 회장님으로서 이렇게 좀 골프 너무 자주 나오시는 건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진 않으세요? 아니, 저 자주 안 치는데요. 찍지 마세요. 외식업중앙회는 전국 42만 식당 주인들이 월 2만 원 정도의 회비를 내고 가입해 있는 국내 최대 직능단체입니다. 중앙회에 고용된 직원만 1,300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하는 일이 좀 이상합니다. 회원들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회원들에게 물건을 팔고 다닙니다. 요식업 중앙에 직원들이 있어요. 사장님 이거 하나 들으시라고. 근래에 들어서는 김치, 고춧가루, 쌀까지 팔아요.
상조가입이나 신용카드도 끈질기게 권유합니다. 카드, 또 신용카드인가? 또 그걸 또 만들어달래요. 또 카드가 많은데 왜 그 카드 또 만들어요? 중앙회가 전체적으로 어려우니까 하나라도 해가지고 좀 보탬이 되자. 그런 뜻으로 한다고 얘기 말을 하더라고요. 외식업 중앙회가 마치 다단계 회사처럼 일하는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MBC가 입수한 내부 문서. 2013년부터 7년 동안 중앙회 직원들이 신용카드와 상조 상품을 얼마나 팔았는지 기록돼 있습니다. 한 직원은 600명이 넘는 식당 점주들에게 카드를 만들게 했습니다. 중앙회 전체로는 8만 2천 명에 달합니다. 직원들은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었다고 증언합니다. 실적을 가지고 이제 직원들을 평가를 자꾸 하니까 너무 못 줄망정 물건을 자꾸 판매를 하라고 막 이런 식으로 내려오니까 창피하죠. 직원들은 그래요. 이게 뭐 영업사원이야, 회원관리하는 직원이야. 점점 이게 협회가 이게 유통회사로 가려고 그러는 건지. 대신 실적이 우수한 임원들에게는 카드사에서 매년 1억 원을 들여 해외여행을 보내줬습니다. 회장님에겐 더 특별 대우를 했습니다. 접대성 골프를 치셨다고 이제 그런 제보가 들어왔는데 그게 이제 그 제휴처니까 주말에 친목으로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골프비는 다 어떻게 계산하셨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러나 접대를 받을 땐 회장님도 조심한 듯 보입니다. 이때는 특별한 가명을 쓴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중앙회장은 골프장에 가서 자기 이름을 안 씁니다. 박정희, 왕건 이렇게 쓰더라고요. 접대 골프를 받을 땐 가명을 쓴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코로나19로 회원들이 줄줄이 폐업을 계속하던 작년 한 해 제갈창균 회장은 최소 80차례, 날짜로는 100일 가까이 전국 각지에 골프장을 찾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카드사 외에도 사업 제휴를 맺고 있는 보험사 등과도 수차례 골프를 쳤습니다. 중앙회 내부에서도 회장님은 특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경조비 등을 제외하고도 회장의 한 해 기본 활동비만 1억 8천만 원에 달합니다. 저희 중앙회장급이면 웬만한 국회의원보다도 더 대우가 좋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저희들 흔히 얘기하는 음식 대통령이에요. 한 해 150억 원의 예산을 쓰지만 불투명한 계약 등 돈 관리는 부실했습니다. 업무 이사하고 자갈청 이사장하고 모든 그 업자들 만나는 것도 다 둘이서 알아서 하지. 이사들 부르고 공개 입찰한다든가 설명서 제안서니 뭐니 필요 없어요. 인사권이나 예산권이나 감사권이나 갖고 있으니까 마음으로 맡겨놨어요. 문제 제기는 원천 봉쇄했습니다. 이사회가 열릴 때면 녹취를 못하도록 임원들의 휴대전화를 모두 걷어갔습니다. 운영 방식에 문제를 제기한 임직원 협회는 회장과 가까운 직원을 발령 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말씀하시기를 속칭 그 안테나라고 그러잖아요. 단위 조직에서 하는 일을 직원들이 사생활 관계 뭐 이런 것까지 아주 전부 속속들이 다 알아요. 깜짝 놀랄 정도로. 아니 제갈창균 회장은 외국인 인력을 알선해 수억 원대의 수수료를 챙기고 직원들에겐 승진을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고발을 당해 현재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외식업 중앙회 측은 모든 회계는 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직원들에 대한 감시와 보복 인사는 사실 무근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직원들 서로 감시하고 이렇게 보고받으셨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인정하세요? 왜 이렇게 직원들한테 상조나 카드 상품들 많이 팔라고 좀 시키시는 거예요? 돈 받으시거나 다른 뭐 향응이나 이런 거 받으신 거 전혀 없어요? 회장님, 저희 공식적인 입장 기다리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바로 간다 고은상입니다. 중학생 선수들이 타고 있던 축구클럽 버스가 중앙선을 넘어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 명이 숨지고 31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내리막길을 달리던 버스가 사고 직전까지 속도를 줄이지 못해서 피해가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신동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산청군 단성면의 한 지방도로 45인승 전세버스가 도로 옆 나무를 들이받고 멈춰 서 있습니다. 앞 유리창은 산산이 부서졌고 버스 앞부분은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찌그러졌습니다. 오늘 낮 12시 반쯤 남양주FC 축구클럽의 중학생 선수 28명과 감독, 코치 등 모두 32명을 태운 버스가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건너편 도로 옆 나무와 충돌했습니다.
버스에 타고 있던 중학생 선수 1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또 버스 기사와 다른 학생 등 3명이 크게 다쳤고 나머지 28명은 경상을 입어 치료받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버스는 학생들을 태우고 숙소로 출발해 내리막길을 내려오다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경기도 남양주의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확인됐습니다. 공개 훈련을 위해 산청에 온 학생들은 오는 10일까지 이곳에서 열리는 연습 경기에 참가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충돌 순간까지 버스가 속도를 줄지 않았다는 탑승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졸음 운전이나 브레이크 파열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어떤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금 국가소라든지 공단하고 이렇게 협업해가지고 저희들이 사고 원인을 밝혀내려고요. 남양주시는 현재 대책본부를 설치하기로 했고 산청구는 12개 축구팀의 동계 훈련 일정을 모두 취소한 채 사고 수습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아들이 고소를 당하자 주소까지 옮겨서 아버지가 근무 중인 경찰서가 사건을 맡게 하고 결국 무혐의 처분을 했다는 수상한 사건 처리에 대해서 어제 보도해드렸죠. 경찰이 즉각 아버지 경찰관을 직위 해제하고 해당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경찰 내부의 목소리가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오늘 낮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 제복을 갖춰 입은 경찰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기 포천경찰서의 현직 경찰 간부가 사기 피의자인 아들을 봐준 의혹이 있다는 MBC 보도와 관련해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선 겁니다. 정확한 조사와 합당한 징계와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데 봐주기식 제 식구 감사기가 여전하고 특히 아무리 문제를 제기해도 꼼짝 않는 경찰 수뇌부에 자괴감까지 든다고 했습니다. 제가 무슨 근무를 나가서 제 아이들에게 자랑스럽게 범죄를 예방하고 범인을 검거하고 국민에게 다가가겠습니까? 류경사는 어제 경찰청 내부 게시판에 뉴스가 나올 때까지 일부 수뇌부는 무대응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하는 글도 올렸습니다. 여기에는 부끄럽다, 정신 차려야 한다는 댓글 수십 개가 달렸습니다. 실제 경찰은 지난달 18일 이 사건과 관련해 감찰을 벌이고도 지금껏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당시 감찰을 맡은 경기 북부경찰청 청문감사관은 도가 넘어도 한참 넘었다, 오만함에 사과를 요구한다는 댓글로 오히려 후배 경찰관을 비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대응으로 일관하던 경찰은 어제 보도가 나가고 오늘 아침에야 해당 간부를 대기 발령 조치했습니다. 바로 나오기 이런 게 아니니까 내부적으로 조금 시간이 걸린 거죠. MBC에서 주소지를 이전시키다는 말씀하셨길래 전반적으로 다 한번 살펴보려고. 경찰은 해당 간부에 대해 경찰청 차원에서 추가 감찰을 벌여 징계 수준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들의 사기 사건에 대해서는 경기 북부경찰청이 원점부터 재수사하겠다고 밝혔는데 과연 이번엔 다른 결론을 낼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이번 춘절을 코로나19 방역의 최대 고비로 보고 있는 중국은 고향에 가지 말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에선 과도한 통제가 이뤄졌고 좀 살살해라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 김희용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이번 춘절 대이동은 시작부터 예년 같지 않았습니다. 닷새 전 항저우 기차역. 2년 전 바로 같은 때 승객들로 빽빽한 모습과 차이가 확연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헤이룽 장성은 더욱 조심스럽습니다. 人太少了，然后戴手套、戴口罩，然后就是戴了2层的口罩。 베이징 시내 숨은 맛집으로 알려진 운남 쌀국수집입니다. 식당은 이미 지난달 말에 문을 닫았고 식당 주인은 춘절 연휴를 마치고 이번 달 19일에나 다시 돌아온다고 써붙여놨습니다. 예년 같으면 주변의 다른 가게들도 모두 문을 닫았을 상황이지만 아직 영업 중입니다. 居家隔离就不能见朋友啊，不能就只能在自己家里活动啊，这现在春节回去就麻烦。 고향에 안 가면 이런저런 혜택을 주는 데다 귀성객은 일주일마다 코로나 검사를 해야 하고 외출도 자제해야 하는데 확진자가 나올 경우 책임자를 강하게 문책하다 보니 도시마다 또 아파트 단지마다 어떤 조치가 취해질지 불안한 것도 귀성을 막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다른 지역에서 온 귀성객은 문 밖 출입을 금지한다는 통지를 붙여서 봉쇄해버린 경우 아예 외출을 제한해버렸습니다. 现在回去一些是需要居家健康监测14天，
就是您不能出家门，但是不耽误您家人的正常出行。 이렇다 보니 춘절 이동 예상 인구도 당초 17억 명에서 11억 명대로 대폭 줄었는데 연휴 기간에 소비가 집중되는 이른바 춘절 특수가 사라질 경제적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不得在现行政策的基础上擅自加码、层层加码，不得在工作中搞一刀切。 다음 달 국내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 올여름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앞두고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 잡기에 이번 춘절이 거듭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김희웅입니다. 자, 우리도 곧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될 텐데요. 먼저 백신을 맞기 시작한 나라들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미 국민의 절반 이상이 백신을 맞은 이스라엘의 경우 60세 이상 고령층의 예방률이 99%가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정원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손뼉을 치며 노래하고 덩실덩실 어깨춤이 절로 나옵니다. 오늘은 백신 주사 맞는 날, 이스라엘의 한 요양원에서 파티가 열렸습니다. We get the second vaccine today. We are going to be free to get out, to meet our families, friends, enjoy life. 이스라엘은 작년 12월 중순부터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현재까지 전체 인구의 56%가 최소 한 번은 백신을 맞았습니다. 2회 접종까지 마친 60세 이상은 74만 3,800여 명, 이 가운데 0.07%인 531명만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예방 확률이 99.9%란 이야기입니다. 10,000명을 오르내리던 확진자 수도 접종이 본격화된 뒤 점차 줄고 있습니다. 추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백신이 효과가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하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In about a week or 2 weeks time, a reduce in the hard cases because, as you said, we have huge success in vaccinating our most vulnerable population. 전체 국민의 15%가 백신을 맞은 영국에서도 백신 효과에 긍정적인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매일 5, 6만 명씩 확진자가 쏟아졌는데 최근 2만 명대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We're starting to see some signs of a flattening and maybe even a falling off of infection rates and hospitalizations. 미국에서도 접종자 수가 누적 환자 수를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집단 면역 달성을 위한 첫걸음을 뗐다고 평가하면서 미국에서의 변화 추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원입니다. 이어서 오늘 이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죠. 이번엔 가짜 코로나19 백신까지 등장했습니다. 중국 공안이 지하주차장에서 한 남성을 체포합니다. 남성이 들고 있던 가방을 칼로 긋자 뭔가가 가득 채워져 있는데 생리식염수로 채워진 가짜 코로나19 백신.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자 가짜 백신까지 만든 겁니다. 이 남성과 일당은 지난해 9월부터 가짜 백신을 만들어 고가에 팔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공안이 은닉처를 급습하면서 일당 80명을 검거했고 3,000회 분의 가짜 백신을 압수했지만 가짜 백신은 이미 중국뿐 아니라 외국에도 반출된 것으로 알려져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논란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펭귄처럼 뒤뚱거리며 걸어 나오는 아이들. 어디가 불편한 걸까요? 중국 정부는 조작된 영상이라고 주장했지만 코로나19 항문 검사를 받고 나오는 장면이라며 퍼지고 있는 영상입니다. 최근 중국 베이징 등 일부 지역에서는 코 속에 면봉을 넣어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이 아닌 항문 검사를 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검사. 바이러스보다 더 두려운 코로나19 검사라던 중국인들의 반응. 하지만 중국 보건당국은 항문의 바이러스가 목과 코 부분보다 오래 남아 더 정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봉인. 중국의 한 지역에서는 설 명절을 새러 고향을 찾은 귀향객들의 외출을 막기 위해서 문을 막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현관문에는 봉인이 표시되고 일주일간 외출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붙여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관리당국은 봉인 표시를 떼고 사과했지만 귀향객이 자주 외출할 경우 다시 봉인할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오늘 이 뉴스였습니다.
미얀마의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포함해 문민정부의 고위 인사를 모두 구금시켜 버렸고 모든 항공기의 운항을 중단시켜 국가 전체를 외부와 단절시켰습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분노와 함께 긴급히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신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 새벽 가정집에 군인들이 들이닥칩니다. 굳은 얼굴의 여성이 연행됩니다. 미얀마의 국회의원인 이 여성이 체포되는 장면은 남편이 SNS를 통해 알렸습니다. 군의 언론 통제와 이동통신망 장악으로 미얀마는 고립된 상황입니다. 국제공항도 폐쇄됐고 주요 도시로 향하는 도로도 모두 차단됐습니다. 쿠데타가 일어난 아침 의회로 향하는 군부대 이동이 한 체육교사가 찍은 에어로빅 영상을 통해 전해져 화제가 될 정도입니다.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과 고위 인사 등 수백 명이 구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부의 강력한 통제로 숨죽인 미얀마와 달리 나라 밖 미얀마인들은 거리로 나섰습니다. 태국 방콕과 일본 도쿄 등에서 수치 고문의 초상화를 든 시위대가 권력을 장악한 최고 사령관의 사진을 불태우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우리 정부를 포함한 세계 각국은 미얀마의 정치적 상황에 우려를 나타내고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구금된 인사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며 합법적이고 민주주의적인 절차에 따라 평화적인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를 희망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미얀마 쿠데타 사태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In which the Secretary General strongly condemned the detention of Daw Aung San Suu Kyi, the state counselor, as well as President U Win Myint and other political leaders.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미나웅 플라잉 최고사령관은 2017년 미얀마 내 소수 무슬림인 로힝야족 학살 사건의 책임자로 국제사회 비판을 받아온 인물이기도 합니다. MBC 뉴스 신정현입니다. 하나회를 척결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미얀마처럼 됐을 것이다. 김영삼 문민정부는 군부 독재의 잔재였던 군대 내 사조직 하나회부터 청산했습니다. 그것으로 군의 정치 개입은 우리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미얀마는 군부 독재의 부활을 막지 못했습니다. 수천 명이 희생된 민주 항쟁을 발판 삼아서 문민정부를 출범시켰지만 불과 5년 만에 다시 군홧발에 짓밟히고 있습니다. 미처 잘라내지 못한 군부의 싹이 민주주의의 꽃을 꺾어버린 겁니다. 이어서 서혜연 기자입니다. 1962년 군사 쿠데타로 시작된 미얀마의 군부 독재 정권은 1988년에 이르러서야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양곤의 봄으로 촉발된 대대적인 민주화 운동. 이후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은 총선 승리를 발판으로 문민정부 출범을 시도했지만 군부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I've said if we are win and the NLD forms a government, I will be above the president. It's a very simple message. 마침내 2015년 국제사회의 지원 속에 수치 여사는 총선에서 압승해 문민정부 1기를 출범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군부는 호락호락 권력을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2008년 군사정권이 권력 유지를 위해 미리 만들어 놓은 헌법이 문제였습니다. 이 헌법은 자녀들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수치 여사의 대통령직 출마를 제한했고 국회의원의 25%를 무조건 군부에 할당했습니다. 또 헌법을 고치려면 국회의원 75%가 찬성해야 한다고 명시해 군부의 동의 없이는 개헌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머지 25% 중에서 용감한 한 명의 국민이 찬성해야지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국민이 있을까요? 이 때문에 미얀마 문민정부는 헌법을 민주화시키는 데 실패했고 청산되지 못한 군부 세력의 눈치를 살피며 불편한 동거를 이어왔습니다. 결국 지난해 11월 총선에서 패배한 군부는 정상적인 선거로는 정권을 되찾을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부정선거라는 생트집을 잡아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The military's tactic has been to dispute the outcome of the elections, or particularly the process and issues of voter fraud, yet they have not produced any evidence of this. 문민정부가 출범하더라도 군부 독재의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지 못한다면 민주화 시계는 언제든 거꾸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미얀마 사태는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네, 어제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부산을 찾아서 한일 해저터널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부산 선거의 또 하나의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은 오늘도 사실상의 친일 공약이라고 날을 세웠고 국민의힘은 또다시 친일 색깔론을 들고 나왔다고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배주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의 한일 해저터널 공약에 민주당은 오늘도 집중 포화를 쏟아냈습니다. 한국보다는 일본을 위한 정책이다. 이적 행위란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우리가 얻는 수익이 뭐 한 5라면 일본이 얻는 수익은 한 뭐 500 이상이 될 겁니다. 이거야말로 김종인 위원장이 말씀하신 이적 행위에 가까운 거죠. 최인호 수석 대변인도 올해 검토했지만 일본의 이익이 더 커 추진 못한 것이라며 한마디로 친일적인 의제라고 못 박았습니다. 김영춘 부산시장 예비후보도 해저터널이 건설되면 부산은 통과에 지나가는 패싱 도시가 될 것이라며 부산의 현실을 모르는 무지의 소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검토했던 사업이란 점을 주호영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 강조하고 있고 또 일부에선 오히려 민주당이 친일 색깔론을 더 씌우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색깔론이지. 하자마자 또 친일 DNA가 있다더니 토착 외구로 또 몰아세우는. 여야가 맞선 가운데 실제로 과거에 논의된 걸 보면 해저터널은 노태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까지도 정상회담 의제로 거론됐고 MB정부 시절엔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종합하면 검토와 백지화가 반복되어 온 이슈였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에선 과거 자민당이 한일 해저터널을 100년 동안 이뤄야 할 3대 국가 과제로 선정했을 만큼 적극적입니다. 일본 쪽 터널 시작 지점엔 민간단체를 통해 일부 탐사 갱도도 만들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에 이어 한일 해저터널 논란까지 출렁이는 부산 민심을 잡기 위한 여야의 공방이 과열되면서 오고 가는 말들도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전국적인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를 불러온 IM 선교회는 필리핀에도 선교센터라는 이름으로 미인가 학교를 차렸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생활했던 환경뿐 아니라 교육 내용도 부실했고 선교사 상당수가 한 달에 70만 원을 받고 일해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IM 선교회가 필리핀 다스마리나스시 지역에서 운영하는 선교 훈련센터입니다. 가정집을 개조해 학교 건물로 쓰고 있습니다. 미인가 학교입니다.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모여 집회하는 건물은 허름했고 바닥엔 곳곳이 뜯어진 장판이 깔렸습니다. 학생들이 생활하는 기숙사 공간엔 좁은 침대가 줄줄이 이어져 있습니다. 이 학교 입학금은 300만 원, 매달 학비는 130만 원입니다. 여기에 간식비와 교재비, 병원비는 별도였습니다. 필리핀에 거주하는 한 한국인 부모는 지난 2018년 5월 이 학교에 13살과 15살 두 딸을 보냈습니다. 마이클 선교사가 오면은 여기 현지 사역할 때가 많이 있으니까 지원해주겠다 해가지고는. 하지만 기대 이하였습니다. 차라리 그럴 거면은 여기 필리핀 내에 있는 일반 학교를 보내서 하는 게 영어 실력은 훨씬 더 늘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명문대 간 애들이 없고요. 사이버대 있잖아요. 사이버대 가는 애들밖에 없어요. 열악한 환경 탓인지 아이들이 급성 열성 질환인 댕기열에 걸리기도 했지만 치료는 부실했다고 주장합니다. 해열제하고 진통제만 계속 먹였는데 2, 3일 계속 아프니까 제가 댕기 갔다고 하니까는 그때서야 이제 병원 데리고 가니까는 댕기라 그래서. IM 선교회를 이끈 마이클 조 선교사는 현지 설교에서 학생들의 반응이 좋지 않으면 짜증을 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호응 안 하면은 설교 끊고는 선생들 다 모이라고 해놓고는 왜 거기서 박수 안 치냐고 한두 달 안 준다 이러고. 실제로 IM 선교회를 위해 일하는 상당수 선교사들은 70만 원 수준의 월급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희 마이클 선교사님 이하 모든 선교사들이 월급이 70만 원이에요. 오늘 죽을 때까지 70만 원. 지금도 70만 원 받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최저 시급에 한참 못 미치지만 IM 선교회 측은 선교사들이 동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선교사에 대한 그런 사명 선언이나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하죠. 저는 제가 70만 원 받기로 제가 결단을 했기 때문에 수고비조로 70만 원 정도밖에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거는 일종의 종교를 이용한 노동 착취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와 관련해 IM 선교회 측은 마이클 조 선교사는 집이나 통장이 없을 정도로 청렴하게 헌신해왔으며 필리핀 현지에서도 아픈 학생을 방치한 적은 결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정치적 참견 시점, 오늘도 정치팀 김재영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보겠습니다. 네. 집단 조현병 또 장애인 비하인데 국민의힘이 원전 관련 성명을 냈는데 거기에 조현병이라는 표현이 등장했어요. 네, 집단 조현병에 걸린 게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이 논란입니다. 네. 국민의힘 초선 의원 31명이 원전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성명 중에 나온 건데 어떤 맥락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네. 국민을 우습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집단적 조현병이 아닌지 이 상황 가운데 웃고 있는 유일한 한 명이 있다면 북한의 김정일 뿐입니다. 김정은 뿐일 것입니다. 참으로 한심합니다. 초선 의원들이 못된 행동만 배운 것이 아닌가. 정치에 조현병이라는 병명을 들어서 비하하려는 의도에 대해서도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자, 야당이 정부 여당 비판하는 건 익숙해요. 그런데 이제 비판의 이제 금도를 넘었다 그러면 이제 그 비판의 대상이 반대로 돼버리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정치적 공방을 하더라도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빗대 비하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런 비하 발언이 있었던 건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요.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네. 저게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 정신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는 대통령이 벙어리가 돼 버렸습니다. 한센병이죠. 국민의 고통을 못 느낀다고 하면 거의 저는 사이코패스 수준이라고 봅니다. 금융 부분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정책 수단이 절름발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이제 정치인들의 역량 문제라고 보이는데요. 이게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매번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또 국회 차원의 자정 결의 같은 게 있었지만 보셨다시피 계속 반복되고 있고요. 네. 이 시간에도 한번 다뤘지만 국회 윤리위에서 징계하는 방법이 있지만 처리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결국 정치인들이 대대적인 인식 전환이 가장 중요할 거고요. 견제 장치의 활성화도 필요할 텐데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오세훈 전 시장에게 V란인데 이게 지금 알파벳 V 얘기인 거죠? 네, 오늘 원전 관련 공방에서 이어지는 얘기인데요. 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오늘 SNS에 올린 글이 하루 종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시죠. 네. 원전을 북한에 지원한다는 발상이 공무원들 생각에서만 나왔겠는가. 자, 그러니까 이제 산자부에서 삭제한 파일 이름에 이렇게 이제 B 1.1, 1.2가 등장하는데 여기에서 등장하는 B가 VIP, 대통령이다. 그래서 이게 청와대 보고 문건이다. 이런 주장인 거예요? 네, 그런 얘기인데 여당은 말도 안 되는 해석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V는 버전, 그러니까 판이나 회차를 의미하는 거라고 설명을 했고요. 서울시장 경쟁자인 우상호 의원도 선거 때나 볼 수 있는 이성상실 수준을 넘어선 지성상실의 경지다라며 비판했습니다. 대변인 논평도 들어보시죠. 네. V는 버전의 약자로 통용됩니다. 주변에 도와주시는 분들께 좀 물어보시든가 그래도 알려주시는 분이 없으면 찾아서 좀 배우십시오. 음모론에도 격이 있습니다. 관련해 댓글들도 많았는데요. 몇 개 소개를 하면 대통령을 뜻한다면 V자를
알파벳 B자를 소문자가 아니라 대문자로 쓰지 않았겠냐는 추론도 있었고요. 그 파일명 뒤에 붙은 HWP는 컴퓨터 한글 문서 파일을 통칭하는 약자인데 이건 그러면 히든 원전 플랜, 비밀 원전 계획의 약자겠냐며 비꼬는 댓글들도 있었습니다. 오전 시장 측은 결국 B가 버전이라는 몇 번째 판이라는 해석이 맞다며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유감을 표했지만 본질은 대통령이 이 문서를 보고 받았느냐 여부라며 논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선거전이 이제 본격화하면서 이런 다툼이 잦을 거고요. 자, 누가 상식과 품격에 맞는지 유권자는 모든 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영 기자였습니다.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어제 충청북도의 한 고등학교 축구부에서 규정을 어긴 합숙 생활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런 가능성 때문에 수도권 지역에서는 학교 운동부의 합숙은 물론 전지훈련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런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어 논란입니다. 이명진 기자입니다. 강릉시 강북 공설 운동장. 어린 선수들이 조금씩 모여들기 시작하더니 그 숫자가 60명 넘게 늘어납니다. 경기도 화성의 한 유소년 클럽 선수들입니다. 13살에서 15살 사이의 학생 선수 60명이 이곳으로 2주 동안 전지 훈련을 온 겁니다. 한 방에 6명에서 8명이 지내는 합숙에 식사도 한 번에 30명씩 해결합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여전한 상황에서 이래도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지금 전지훈련 나오신 거거든요. 네. 아니요. 전혀 문제 없어요. 민원을 다 들어와서 다 문제 없다는 거 다 지침상 받았고요. 양양군이나 강릉시 다 받기 때문에 문제 없어요. 확인 결과 감독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수도권 지역 학교 운동부의 전지훈련과 타 지역 이동은 교육부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했지만 이 선수들은 지역축구협회 소속이라 교육부 방역 지침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 운동하는 학생이긴 하지만 학교 운동부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육성 클럽이다 보니까는 축구협회에서 저희한테 이제 방역 지침 잘 지키고 강릉시에서 오케이 승인이 떨어져서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절차상의 문제가 없었다 판단을 했던 거고. 지자체마다 방역 규정도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강릉에서는 운동만, 바로 옆 동네인 양양에서는 숙식을 해결합니다. 여건이 부합하는 분들이 신청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신청을 해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훈련이 공적인 거지 숙박이나 식사가 공적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별도의 5인 이하의 규정에 맞게 적용이 돼야 되고. 되게 운동하는 자체는 공적인 모임이라 그러고 잠자는 건 사적 모임이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위반한 사항은 없어요. 이런 전지 훈련에 동의하는 학부모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엔 속이 타들어갑니다. 감독이 동의서를 써서 갖고 와라 라고 이렇게 뭐 단체 공문을 돌리면 저희는 뭐 어쩔 수가 없죠. 뭐 아이한테 불이익이 갈 것도 같고 어린 아이들이 코로나에 노출되면 안 되잖아요. 최상위 기관인 대한축구협회는 부랴부랴 규제 마련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계속 다시 하는 게 아니라 통제를 하는 것 아니면은 뭐 그에 맞는 처분하는 거에 대해서 일단은 좀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인데. MBC를 통해 해당 사실을 파악한 경기도 교육청은 교육부의 방역지침 사각지대를 악용한 사례라며 도내 31개 지자체에 유소년 클럽팀 전지훈련을 자제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발송했지만 강제력은 없습니다. 강원도 지역에서의 2주 전지훈련을 마친 화성 유소년 축구 선수들은 곧바로 이번엔 경북 영덕으로 열흘짜리 전지훈련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현재 수도권 4팀 포함 무려 24개 유소년 팀의 전지훈련이 진행 중입니다. MBC 뉴스 이명진입니다. 야구가 잘 안 될 때, 야구에 관한 고민이 있을 때 후배들이 조언을 구하는 선배가 있습니다. 꾸준함의 대명사로 불리는 프로야구 KT의 유한준 선수를 김태훈 기자가 만났습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하다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선수. 이 선수에게 일면식도 없는 후배가 연락해 조언을 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현재는 은퇴한 삼성의 박찬도는 2년 전 고민 끝에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저는 타팀이니까 조심스럽게 이제 선배님한테 이제 문자를 아마 드렸을 거예요. 한준 선배님 바로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전화를. 유한준을 만나 야구 고민을 잔뜩 털어놨습니다. 말도 안 되게 진짜 하나하나 코치 좀 물었거든요.
그냥 타고난 거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거짓말처럼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고교 후배 정진호는 원포인트 상담을 받은 직후 공교롭게도 유한준의 KT를 상대로 그라운드 홈런을 때려내기도 했습니다. 일면식이 없던 이제 선수였는데 용기 내서 저에게 노하우를 물어볼 때 그 친구의 좀 고민을 들어주고 경험담을 얘기해주는 정도였습니다. 후배들이 찾는 이유는 바로 꾸준함입니다. 33살 이후 6년 연속 타율 3할, 철저한 자기관리와 나이를 거스르는 활약으로 주장을 맡은 2년간 KT의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연차를 쌓다 보니까 개인보다는 팀을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선배로서 좀 버팀목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41살로 이제 리그 최고령. 은퇴가 언제일지는 아직 모르지만 유한준은 마지막으로 팬들을 떠올렸습니다. 팬분들이 사인 요청이나 사진 요청이나 하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그것도 용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더 책임감도 느끼고 제가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올림픽 축구대표팀이 프로팀과의 연습 경기 전적 4전 전승으로 올해 첫 소집 훈련을 기분 좋게 마무리했습니다. 박주린 기자입니다. 대전을 상대로 시작 3분 만에 조영욱의 선제골로 앞서간 올림픽 대표팀. 후반엔 오세훈의 추가골을 시작으로 1분 뒤 김진규의 절묘한 가마차기, 김대원까지 득점 행렬에 가세하면서 6대1로 승리했습니다. 경기 결과보다는 저희가 훈련 때 했던 압박 같은 것들을 많이 해보라 그래서 신경 쓰면서 했고 포항과 성남, 수원FC, 대전 등을 차례로 격파하며 프로팀 상대 4전 전승. 올림픽 토너먼트에 대비해 사나흘 간격으로 잡은 혹독한 일정 속에서 체력과 자신감 두 마리 토끼를 잡았습니다. 국내파 점검을 마친 김학범 감독은 마지막까지 경쟁을 강조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들어온다는 확신은 없습니다. 소속팀에서 살아나야 한다는 메시지, 그런 메시지를 미리 전달했어요. 3주간의 소집 훈련에서 얻은 소득은 적지 않았지만 대표팀의 앞날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올림픽 개최 여부도 불투명하고 코로나19로 평가전 상대를 구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1년 전 23세 이하 아시아 챔피언십 우승 이후 정우영과 백승호 등 해외파와 손발을 맞춘 것도 단 한 번. 대표팀은 다음 달 말 국내파 위주로 다시 소집한다는 일정만 확인한 채 전지 훈련을 마무리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린입니다. NBA에서 나온 감각적인 골밑 돌파입니다. 수비를 따돌리는 속임 동작이 정말 감쪽 같죠?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봄을 여는 절기 이튿날인 내일은 추위 대신에 눈대비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낮부터 따뜻한 남풍이 불어들면서 반짝 추위는 물러갈 텐데요. 대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또 폭설구름이 발달해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눈의 강도가 밤부터 강해지기 때문에 중부지방에서는 퇴근을 평소보다 서두르시는 게 좋겠는데요. 예상 적설량은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경기 동부와 강원도에 최고 15cm, 서울 등 그 밖의 수도권과 충북 북부, 경북 북동산지에 3에서 최고 10cm, 그 밖의 지역도 1에서 5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내리는 눈의 예고편격인 눈구름이 지금 서해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벽까지 경기 남서부와 충남, 전북에 눈을 조금 뿌리겠는데요. 이들 지역에서는 내일 아침 출근길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겠고요. 눈은 내일 밤 사이 남부지방으로도 확대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영하 8도, 춘천 영하 12도로 오늘만큼 춥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2도, 광주와 부산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본격적인 눈은 내일 저녁부터 오겠고요. 목요일 새벽에 눈이 그친 뒤에는 기온이 나날이 오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2월 2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